여기 한 항공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보잉사에서 일했던 베테랑인데 갑자기 이런 폭로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든 걸 다 털어놓겠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항공기가 위험해지고 있죠. 이 충격적인 발언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항공사들이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공개되자마자 항공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무안공항 사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은 항공업계의 오래된 관행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가가 공개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폭로를 결심하게 된 걸까요? 충격적인 그의 증언,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기미 빛 속에서 춤추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엌 카운터에 놓인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제가 한국에서 탐사 기자로 일하다 보니 뉴스 알림을 받는 일은 익숙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알림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는데 보는 순간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주항공 비행기가 무안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는 거였어요. 보잉 747-800 항공기에 17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생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죠. 손이 떨려서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한국에서 항공 관련 뉴스를 취재한 지 3년이 됐지만 이런 끔찍한 사고는 처음이었어요. 제 편집장이 당장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겠다는 게 뻔했죠. 잠옷을 벗고 급히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노트, 녹음기, 노트북을 챙겼어요. 서울의 거리엔 벌써 아침 교통이 시작돼 복잡했지만 택시를 잡아 신문사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휴대폰을 새로 고침하며 추락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걸 계속 확인했어요. 그 비행기는 오전 7시 15분에 이륙했어요. 날씨는 맑았고 어떤 이상 징후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륙한 지 3분 만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죠.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모두 TV 화면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제 한국 동료들 중 몇몇은 울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자주 그 노선을 이용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이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죠. 편집장 김 선생님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평소 깔끔했던 그의 책상엔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가 바로 사무실로 달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에블린, 그가 말했어요. 그의 감정이 묻어난 무거운 어조였어요. 이번 사건, 네가 맡아줘야겠어. 항공 저널리즘 배경이 있는 네가 적임자야. 무안으로 가.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안은 서울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 남서부 지역이에요. 최소 일주일은 필요한 옷을 챙겨야 했죠.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밴쿠버에 계신 엄마였어요. 아마 방금 뉴스를 보셨던 것 같아요. 저 괜찮아요, 엄마.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네, 사고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요. 네,
제가 이 사건 취재하러 갈 거예요. 엄마를 안심시키고 나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길거리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마다 고개를 들어 올려봤고, 멀리서 들리는 웅궁거리는 소리마다 그 제주항공기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죠. 정오쯤 저는 회사 차량에 몸을 싣고 무안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운전자인 박 씨는 교통을 헤치며 차를 몰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들판과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앞에 놓인 과제에만 집중돼 있었죠. 그동안 제가 다뤘던 항공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엔진 고장, 아슬아슬했던 상황, 간신히 피한 사고들. 하지만 이번 건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비행기 추락 사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179명의 삶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이야기였어요. 다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할 부모들, 성장하지 못할 아이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만날 수 없게 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 무릎 위에 놓인 노트를 펼치고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맑은 날에 비행기가 추락했을까? 그 3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조종사들은 비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적을수록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무안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위에 비상 차량이 더 많이 보였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우리 차를 지나쳤고 멀리서 헬리콥터들이 추락 현장으로 보이는 곳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연기가 나는 냄새가 우리 차에 닿기도 전에 먼저 느껴졌어요. 박 씨가 차에 에어컨을 틀고 환풍구를 닫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이번 이야기는 취재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그 179명의 승객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목에 걸린 기자증을 만지며 제가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떠올렸어요. 제 임무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는 거였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무안공항 추락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타임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아직도 활주로에 흩어진 비행기 잔해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탐사보도 기자로서 저는 초기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이 사고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먼저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했던 비슷한 추락 사고들을 찾아보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이며 과거 뉴스 기사와 항공 보고서를 뒤졌죠. 그러다 보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고들 중 많은 경우가 보잉사의 비행기, 특히 737 모델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관심을 끈 건 단순히 추락 사고들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뭔가, 다른 기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보잉사는 직원 채용과 승진 방식에 큰 변화를 줬더라고요. 이 변화를 그들은 DEI 정책이라 부르는데 이건 다이버시티, 공정성, 포용성 약자였어요. 저는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보잉의 내부 문서 수백 건을 뒤졌어요. 이 문서들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인력의 다양성을 늘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비행기의 안전보다도 특정한 다양성 지표를 맞추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중 한 문서는 무안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6개월 전에 작성된 한 선임 엔지니어의 메모였어요. 그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안전점검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DEI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서류 작업에 압도당해서 실제 항공기 점검에 쓸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정말 속이 울렁거렸어요.
기자로서 저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낮추는 사례를 많이 봤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비행기 안전에 관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전직 보잉 안전검사관이었던 사라 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녀는 작년에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은 컵을 들고 있으면서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3년 전쯤부터 시작됐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바꿨거든요. 기술적인 능력과 경험보다는 다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시작했어요. 새로 팀 리더가 된 사람들 중 일부는 항공 시스템에 대한 실무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말하는 걸 빠짐없이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들었던 다른 이야기들과 일치했어요. 보잉은 다양성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채용과 승진 정책을 바꿨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거였어요. 다양성을 갖추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회사는 이런 변화를 서두르느라 높은 안전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더 많은 문서를 살펴보니 보잉은 특정 기술 직책에 요구되는 경력 연수를 줄였고 교육 프로그램도 짧고 간소화했더라고요. 회사 내부 보고서에서는 다양성을 강화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안전 기준을 유지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는 어두거둑해지고 있었어요. 넌사인이 하나둘씩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서는 무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179명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탄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 비행기를 만들고 점검한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을 거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보잉 직원들, 현직자와 전직자를 모두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걸 두려워했지만 공통된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가 DEI 정책에 너무 치중하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거였어요. 다양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보잉기, 이걸 처리하는 방식에 있었죠. 그들은 변화의 속도를 너무 서두르다가 가장 중요한 임무, 즉 안전한 비행기를 만드는 걸 잊은 것 같았어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번의 추락 사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 회사의 결정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회사가 본연의 목적을 잊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고요. 이 기사를 쓰는 일이 큰 논란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기자로서 제 역할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무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서울 뉴스룸의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추락한 비행기 사진 3장이 떠 있었죠.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에티오피아에서 또 한 번 사고가 있었고 이제 무안공항 추락 사고까지 합쳐서 총 3건이 됐어요. 3사고 모두 보잉 737 막스 기종이 연관되어 있었고 이 사고들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추락 현장을 보면서 속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항공업계 쪽 연락책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비 기록 보셨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전에 받은 파일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걱정스러운 패턴이 드러나 있었어요. 보잉 측은 첫 2번의 사고 이후 문제를 고쳤다고 했고 더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기록을 읽다 보니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어요. 노트를 꺼내 발견한 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정비팀은 안전점검을 서둘러 끝내고 있었고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보잉이 안전에 대해 굉장히 꼼꼼하다는 평판이 있었어요. 나사 하나, 배선 하나, 컴퓨터 시스템까지 모든 걸 여러 번 점검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회사가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다양한 인재를 고용한다는 다양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보잉은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비행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소홀했던 거예요. 예전만큼 엔지니어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지도 않았고요. 지난주에 만났던 전직 보잉 엔지니어가 떠올랐어요. 그는 20년 동안 보잉에서 일하다가 그만뒀다고 막공했어요. 문제는 회사가 경험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예전엔 모든 엔지니어가 정말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고용 통계에 맞추려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정말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정비 기록을 더 들여다보니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정비팀은 중요한 점검 단계도 건너뛰고 있었고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원들 중 몇몇은 비행기의 복잡한 부품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추가 교육을 시키는 대신 그냥 작업 속도를 더 내라고 독촉하고 있었어요. 무한공항 추락 사고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 비행기는 이륙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걸 놓쳤거나 무시했겠죠. 정비팀은 원래 소요 시간의 절반 만에 안전점검을 끝냈고 비행 일정에 맞추느라 서두르고 있었어요. 새 문서를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했어요. 단순히 한 번의 사고, 한 가지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대기업이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이야기였어요. 보잉은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데 더 신경 쓰고 있었고 정작 자신들의 본업인 안전한 비행기 제작에는 소홀했던 거죠. 글을 쓰면서 이 사고들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주행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도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탄 비행기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을 텐데요. 그 믿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했어요. 비행기를 사는 항공사도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고요. 비행기를 타는 모든 사람들도 더 나은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초안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이야기는 명확해졌어요. 보잉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7-337 막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모든 걸 고친 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더 안전한 비행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렸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즉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걸 잊고 있었어요. 초안을 편집자에게 보냈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정비 기록과 안전 보고서, 그리고 보잉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진실은 드러나야 했어요. 그래야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야 보잉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서울 뉴스룸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한공항 추락 사고가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느껴졌어요. 마시던 커피는 어느새 식어버렸고 항공사 직원들이 보내온 또 다른 이메일 묶음을 읽느라 잊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고는 참 복잡한 시기에 벌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채용 기준이 바뀌면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DEI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을 뜻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게 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정책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만든 보잉이 있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기업들을 독려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양성에 대한 초점 때문에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안전이나 적절한 훈련 같은 것들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논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였습니다. 저는 그가 공개회의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는 키가 크고 머리가 회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차분하고 명료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노트에 적으며 이 복잡한 상황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항공기 한 대의 사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기업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정부가 어떤 규칙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모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며 편집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조사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중국,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이 큰 나라들의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마다 안전규칙과 채용 정책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졌어요. 트럼프가 다시 1월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이런 다양성 정책을 바꾸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기업들이 기술력과 안전훈련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려 할 거라는 거였죠. 이 문제들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보려고 저는 서울 근처에 있는 한 항공기 정비소를 방문했어요. 정비소 관리자 김 과장님이 저를 거대한 경납고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었죠. 여긴 항상 안전점검이 엄격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비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보다는 누굴 채용하는지에 대한 서류 작업이 더 많아졌어요. 뉴스룸으로 돌아와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여러 부분들이 얽혀 있었어요. 무한공항 추락사고, 보잉사의 737 맥스 문제, 다양성 정책에 대한 논쟁, 트럼프의 정치적 복귀, 다른 나라들이 항공 안전을 다루는 방식. 저는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죠. 제 저널리즘 교수님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을 생각했어요. 각각의 비행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죠. 제 일은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사람들의 일상에 중요한지 이해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제가 발견한 진실을 전하려 했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양성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느낀 진실은 그 중간 어디엔가 있었어요. 정치, 회사 규정,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로 뒤덮여 있는 복잡한 진실 말이에요.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항공사 직원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챙겨서 나섰어요. 답해야 할 질문들이 여전히 많았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비행기가 그려진 광고판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다시 떠올렸어요. 결국 이 모든 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일이니까요. 무한공항 사고의 진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서울 뉴스룸에 앉아 여러 뉴스 채널을 보는데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했던 전파놀이가 떠올랐어요. 원래의 메시지가 전달될수록 점점 왜곡되던 그 게임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었어요. 각 웹사이트마다 사고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큰 뉴스 회사들 중 일부는 보잉의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대해 계속 언급했어요. 그 정책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취지인데 그게 비행기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 그걸 증명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기술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노트를 집어들고 들리는 이야기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황당해서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 웹사이트는 이 사고가 비밀 정부 조직에 의해 계획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곳은 항공 규정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죠. 사실을 믿는 기자로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휴대폰은 다른 기자들의 메시지로 계속 진동했어요. 다들 제가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최소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했죠. 무엇이 진짜로 일어났는지 증명하는 것. 기자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많은 언론사들이 이 기본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보기로 했어요. 거긴 조종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초록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조종사들이 항공산업의 실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비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짜여 있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점검을 줄이는 문제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런 게 진짜 조사해야 할 문제들이었지만 온갖 음모론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사고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여러 개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 답을 원하고 있었어요. 터무니없는 이론이나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진짜 진실이요. 그들의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그들에게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제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고에 대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고기는 보잉 73378B의 기종이었어요. 맑은 날 무안공항에서 이륙했고 이륙 3분 후에 첫 번째 이상 신호가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제가 다뤄야 할 기초였어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요. 제 동료 기자들 중 몇몇은 음모론의 흥미로움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흥미롭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단서를 좇고 있었어요. 그 이유도 이해는 갔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주목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진실을 뜻하진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저널리즘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진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론들보다 보통 더 단순하다. 저는 이전 보잉 사고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이 보였는데 그게 음모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회사가 새 비행기 생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 짧아진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들이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익명의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여러 공항에서 안전검사가 생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따라가야 할 단서였어요. 조사로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그림자를 쫓는 동안 저는 사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 사고를 둘러싼 미디어의 난리통은 제가 왜 기자가 되기로 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설령 그 진실이 음모론만큼 흥미롭지 않더라도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179명의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루 일을 마무리하며 저는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사고 현장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사진이 진짜 이야기를 조금씩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억측과 정치적 논쟁 속에 묻혀가고 있었어요. 제 일은 그걸 하나하나 파내서 세상에 알리는 거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저는 무안공항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찾아내기로 했어요. 무안공항 참사를 조사하던 중 항공산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연결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숙련된 인력을 공유하고 특히 미국의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움직이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 이 연결고리를 알게 된 건 미국 기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세라피나 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어요. 그녀와는 시애틀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벽에는 상패와 인증서들이 가득했는데 제 눈길을 끈 건 그녀의 회사가 사무실을 둔 곳들을 표시한 핀들이 꽂힌 커다란 세계 지도였어요. 항공산업만이 숙련된 인력을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건 아니에요. 세라피나는 저에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그녀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들의 지원서가 가득 담긴 두꺼운 파일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 담긴 각각의 지원서는 누군가가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꿈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지 조사했어요. H-1B 비자는 숙련된 인재들이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특별 허가증 같은 거였어요. 세라피나의 회사 같은 대기업들은 이런 비자를 더 많이 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데려와야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미국인 노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일부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을 훈련시키는데 더 신경 쓰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논쟁은 제가 보잉과 다른 항공사들에서 진행 중인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떠올리게 했어요. 두 상황 모두 서로 다른 집단의 노동자들 간의 균형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둘 다 안전과 기술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입 엔지니어들이 항공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한 훈련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20년간 강의를 해온 로드리게즈 씨가 저를 안내했어요. 그는 수천 개의 부품들이 완벽히 맞물려야만 작동하는 현대 항공기의 복잡성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로드리게즈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의 말은 항공산업이 얼마나 글로벌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무안공항에서 추락한 비행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 정비되었으며 전 세계 공장에서 온 부품들로 구성돼 있었어요. 이건 모든 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다른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깊이 살펴봤어요.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인력을 공유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도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정책들은 실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미국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김민호라는 한국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는 여러 나라에서 일한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엔지니어로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고 다른 방식을 배우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해줬어요. H-1B 비자 논쟁은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점점 더 주목받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민 노동자들을 먼저 훈련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환영함으로써 더 강해진다고 말했죠. 제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저녁 노트를 정리할 때면 창밖으로 비행기 불빛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게 보였어요. 각 비행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그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결정, DEI 정책, H-1B 비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들이 그런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민 정책과 H-1B 비자 이야기가 무안공항 추락 사고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이야기 모두 중요한 일을 맡을 적합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였어요. 결국 간단한 답을 찾기란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항공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노동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복잡한 도전 과제들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의 조사를 끝마칠 때쯤 무안공항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고 난 뒤에도 이런 논쟁들은 계속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